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진행 방식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1시간 8시 정도까지 이명현 박사님 강연을 듣고요. 전체 관측은 저 석탑 뒤에 있는 넓은 곳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관측을 하러 가기 전에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라는 데서 오늘 도움을 주시는데 거기 그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10분 정도 강연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랬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먼저 올라가고 한 팀은 여기 남아서 10분 정도 사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먼저 올라갔던 팀은 관측을 하고 내려와서 다시 10분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8시까지는 여기서 이명현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명현 박사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천문우주학을 전공하셨고요. 네덜란드 흐로닝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 연세대 천문대 등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셨고 그다음에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세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티 프로젝트의 한국 지부의 대표를 맡아오셨고 지금 갈다라는 또 책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명현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러니까 혼자 올라와 있으니까 좀 뻘쭘하긴 하네요. 근데 너무 배경 멋있죠. 그래서 그 나무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이명현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 오늘도 이제 아마 여기 제가 강연을 하고 나면 망원경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 보여주고 그럴 텐데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저도 어릴 때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별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이제 천문학을 공부를 해서 서울의 경복궁 옆에 거기 그 동네가 삼청동이라는 동네예요. 그 경복궁 옆에 있는 동네에서 과학책방 갈다라는 일종의 문화복합 공간이고 교양과학 책들을 이제 저희가 선택해서 파는 그런 곳을 운영하는데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같이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고 일반인들에게 과학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요즘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번에 6월 달에 올 궤도 그 친구도 저희 주주님이세요. 제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있는 집단의 대표는 제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또 서울 나들이 오셔서 경복궁 옆에 오시면 책방에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월달, 6월달에 저희가 리노베이션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몇 년 동안 방탈출 게임을 해봤어요. 과학을 바탕으로. 그래서 한 번은 기후 위기,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외계 생명체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실이 있고 1층, 2층이 있는데 전체 공간을 약간 그런 과학을 테마로, 책을 테마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예 상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마 한 두어 주 후부터 리노베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름 방학쯤 돼서 혹시 오시면 그런 재밌는 체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왕 과학책방 갈다라는 곳을 꺼냈으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름이 갈다예요. 갈다. 갈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 갈릴레오 갈릴레이. 다는 어디서 왔을까요? 다윈.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과학책방이다 보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 갈자 한자, 다윈에서 다자를 따서 갈다. 근데 갈다가 또 무슨 뜻이 있죠? 막 갈아엎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새로운 거를 찾고 옛날에 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갈아엎기도 하고 해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는 책방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제 일단 뭐 소개를 할까요? 하고 오늘은 이제 별 이야기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어두워지고 8시쯤 되면 별자리 설명도 하고 별에 대한 설명하고 직접 망원경으로 보실 텐데 아마 오늘 목성 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시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왕 별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또 여기가 백제 왕궁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늘을 보면 별이 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밤에 별 자주 보세요?
그러면 별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달은 자주 보세요? 한 달에 몇 번이나 보세요, 달을? 350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시는 거. 예전에 1969년 7월 20일 굉장히 유명한 날인데요.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1969년 7월 20일. 힌트, 닐 암스트롱.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달에다 발자국을 꽝 찍었죠. 그 발자국을 찍은 그날이 1969년 7월 2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 달을 본다 그러면 여기 막 350번 본 학생도 있지만 달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그 숙제 중에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달이 어떻습니까? 초저녁에는 무슨 달이죠? 초생달. 그 다음에 반달. 그 다음에는 보름달.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름달이 지난 반달을 하연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새벽에 뜨는 달은 뭐죠? 금음달. 그래서 달이 모양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달 모양을 다 관측해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초생달이 있으면 초저녁에 보이죠? 그럼 금방 지겠죠? 반달은 이제 어쨌든 9시 뭐 그다가 뜨는데 보름달은 해가 질 때 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고 나서 하연달은 언제 뜰까요? 새벽에 떠요. 금음달도 완전 새벽이죠. 그러면 그거를 보려 그러면 한 달이 지나야지 이게 쫙 바뀌잖아요. 그걸 전부 다 보려면 한 달 내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이면 그릴 수 있을까요? 흐린 날, 비 오는 날, 그 다음에 일찍 잠드는 날, 바빠서 못 보는 날 이런 거 빼면 한 달에 달을 몇 번이나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숙제 하려고 그러면 1년 갖고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이제 아마추어 전문가들 오시는데 저도 아마추어 전문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 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하다 포기했고 그걸 했던 후배가 있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다 기록하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해필이면 반달 때만 계속 그린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체 관측을 하거나 별을 보기는 거는 정말 운이 좋아야 돼요. 아까 제가 흐린 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3일 중에 하루 정도밖에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엄청 우리가 운이 좋은 거죠. 이렇게 운이 좋은 날은 그래서 그때 제가 왜 달을 몇 번이나 보시냐고 물어봤냐면 그때 닐 암스트롱이 이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가서 발자국을 꽝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문학자들이 이제 조금 그럴 때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좀 북돋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사람들한테 한 달에 달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달은 맨날 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달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이렇게 지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도 이룩하기 힘든 그런 숙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달을 몇 번이나 보냐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봤다고 하기도 힘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나가다 우연히 보는 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달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달을 다시 볼 좋은 기회가 생겼죠. 최근에. 달로 갔던 우주선이 또 있죠.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뭐지? 아르테미스라는 그 우주선이 달로 갔다 왔어요. 옛날에는 달로 가는 그 로켓의 이름이 아폴로였어요. 그래서 아폴로 1호부터 2호, 3호 이래가지고 11호, 아폴로 17호까지 달에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는 달에 가는 우주선의 이름은 아르테미스예요. 아폴로, 아르테미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폴로 신이 있고 아르테미스 신이 있어요. 근데 아폴로 신이
그다음에 아르테미스는 달, 맞아. 오, 잘하는구나. 그래서 아폴로는 해, 아르테미스는 달, 그리고 아폴로는 남자, 그 아르테미스는 여성.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가는 그 달 탐사선의 이름을 아르테미스를 지었어요. 그 예전에 아폴로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달에 갔는데 제일 처음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에요. 다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3명이 갔거든요. 로켓을 타고 3명이 가는데 아폴로 로켓이 달로 가서 2개로 딱 나눠져요. 한 대는 달 주위를 막 돌아요. 그리고 한 대는 달로 착륙을 해요. 그래서 이건 착륙선, 이걸 도는 걸 궤도선. 그러다가 착륙선에서 2명이 타고 궤도선에 1명이 타고 있는데 궤도선을 타고 있던 사람이 있고 착륙한 사람이 있잖아요. 착륙한 2사람 중에 2명이 이제 착륙선을 타고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에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2번째로 달에 발자국을 찍은 사람의 이름은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을 안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버드 올드린 딱 알잖아요. 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자국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 2번째 발자국 찍은 사람이 버즈 올드린. 그 다음에 또 1명 있다 그랬죠. 궤도선을 타고 돌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달에 내렸을까요? 못 내렸을까요? 못 내려요. 3명이 가는데 2명만 착륙선을 타고 내리고 1명은 궤선을 타고 나가다가 밑에서 착륙선에 냈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임무를 다 하고 나면 위로 올라와야겠죠. 올라오면 얘가 돌고 있던 것이랑 밑에서 올라오는 게 딱 만나거든요. 만나는 걸 뭐라 그럴까요? 도킹한다 그래요. 딱 만나서 같이 지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궤도선을 타고 있던 우주비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돌고 있으면서 지구랑도 교신을 하고 밑에 착륙한 우주비행사랑도 교신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안전하게 딱 잡아서 지구로 무사히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궤도선 선장이야말로 우주비행사 3명 중에 가장 우주비행사 훈련 성적이 좋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뛰어나고 인간성도 좋고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궤도선 선장으로 뽑히거든요. 3명 중에. 그런데 궤도선 선장으로 뽑히면 정작 자기는 달에 못 내리는 거죠. 그러면 궤도선 선장이었던 아폴로 11호의 궤도선 선장의 이름은 뭘까요? 마이클 콜린스. 와, 정말 이거 대단합니다. 마이클 콜린스. 이제 닐 암스트롱은 다 아시죠? 그다음 버즈 올드린이 2번째로 나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이클 콜린스가 궤도선 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명 중에 마이클 콜린스가 가장 뭐라 그러나요? 모든 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명 중에 자기가 1등을 한 거잖아요. 훈련한데 그랬는데 달에 갔는데 자기는 못 내려.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마이클 콜린스라는 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번역도 됐어요. Fly to the Moon. 문이 달이잖아요. Fly to the Moon이라고 하는 아마 도서관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되게 얇은 그 에세이집인데 거기 보면 이 마이클 콜린스가 그렇게 써놨어. 자기는 뭐 임무를 수행하러 달에 갔기 때문에 내리고 안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맡은 바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떻겠습니까? 섭섭했겠죠. 그래서 그 한글을 보면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어요. 이 3사람 중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하는 우주인은 마이클 콜린스예요. 미국인들이, 이게 다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인들이 역대 우주비행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우주비행사 중에 인품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이래서 존경한다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랑 좀 다른 얘기죠.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주비행사 꼽으라 그러면 보통 2명을 꼽아요. 한 명이 마이클 콜린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아마 여기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우주 궤도를 돌았던 사람이에요.
세계 최초로 우주 공간에 나가서 지구 궤도를 돌았던 사람은 유리 가가린.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옛날에 소련, 지금의 러시아. 그래서 미국도 1등은 놓쳤지만 미국 사람으로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인데 존 글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미국의 상원 의원도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 그래요. 닐 암스트롱은 어떨까요? 셋 중에 가장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닐 암스트롱은 갔다 왔지만 조용히 교사로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평생을 보내요. 그 마이클 콜린스는 우주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정책가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버즈 올드린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건 존경하는 거랑 좀 다르죠. 가장 좋아하는 우주 비행사 하면 버즈 올드린이에요.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 지금 닐 암스트롱 돌아가셨고, 그래서 버즈 올드린 살아계세요. 나이가 엄청 많겠죠. 근데 이 버즈 올드린은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주 비행사라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어디 나오죠?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에 이렇게 우주복 입고 나오는 우주 비행사 이름이 버즈잖아요. 그러니까 버즈라는 캐릭터가 먼저 있은 게 아니라 이 버즈 올드린을 너무 좋아해서 버즈라는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화끈했던 사람인가 봐요. 닐 암스트롱은 되게 내성적이고 마이클 콜린스는 짐작하시겠죠. 되게 신중하고 이런 분인데 이 버즈 올드린은 막 다혈질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달에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강연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짜 달에 갔다 왔냐고. 달 음모론. 그러니까 이 마이클 버즈 올드린은 얼마나 그 다혈질인데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청중이랑 싸움도 많이 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버즈 올드린 찾아보시면 둘이 주먹으로 퍽 싸우는 거 그 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뭐 달에 갔다 왔냐고 시비를 거니까 참다 못해서 사람을 때렸어요. 막 주로 둘이 치고 갖고 싸운 거죠. 그럼 폭행죄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당방위로 됐습니다. 그래서 버즈 올드린은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가깝게 그런 화끈함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별 얘기 하려고 해서 달 얘기로 그냥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르테미스라는 말이 이제 아폴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갔던 미국 우주비행사는 전원 백인 남성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가 달에 가서 내리진 않고 이렇게 돌고 왔거든요. 돌고 왔는데 거기에는 4명이 탔어요. 이번엔 내린 건 아니에요. 4명이 탔는데 누구 탔을까? 흑인, 여성, 남자. 남자 3명의 여성분이 한 분이 탔어요. 최초의 달로 간 우주 비행사 여성분이 탔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남성, 백인 남성이 한 명 탔죠. 한 명은 흑인이 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 한 명이 탔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캐나다 맞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인, 굉장히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는 탑승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계획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옛날에 아폴로 계획은 미국이 혼자 했어요. 미국의 독자적인 달 탐사 계획이었는데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파트너가 되어서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인 이제 2호가 달을 이렇게 돌고 왔거든요. 내년에 아르테미스 3호가 발사가 되는데 3호는 뭐를 하느냐면 달에 가진 않아요.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달에 가면 궤도선이 있고 착륙선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착륙했다가 이거 올라가서 서로 딱 만나가지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험을 해야 하는데 달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구 궤도를 돌고 있고 지구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딱 만나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이 연습을 아르테미스 3호가 하고요. 2028년 내후년에 아르테미스 4호죠. 그러니까 4호가 4명을 태우고 달에 가서 착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달에 대한 이야기는 내년에 아르테미스 3호, 내후년에 아르테미스 4호. 그래서 미국은 지금 2028년에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캐나다, 뭐 영국, 우리나라 이렇게가 한쪽 팀이거든요. 근데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유인 달 탐사 팀이 전 세계에 아르테미스 팀밖에 없을까요? 또 있을까요? 또 있겠죠, 당연히. 누가 중심일까? 중국이랑 러시아,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태국 이렇게 해서 그쪽의 나라들이 또 모여가지고 가는데 거기는 계획이 언제냐면요, 2030년에 사람을 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몇 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람을 달로 보내는 이게 굉장히 경쟁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달을 보기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기회 될 때마다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달을 멋지게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월식이라는 거 아세요? 네.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싹 들어와 버리는 거를 월식이라고 그러는데, 월식은 일식과 달리 월식이 된다고 달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지구 그림자로 들어와서 약간 색깔이 빨갛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름달 때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개기 월식이 3월 달인가 언제 있었죠. 이 다음 개기 월식이 2028년인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절묘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 2028년 12월 31일에서 1일 넘어갈 때, 그때가 개기 월식인 것 같아요. 그때 이런 데 오셔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보시면 너무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 이거는 이제 좀 얘기하고,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로 돌아가서, 여기가 이제 백제 왕궁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어두워지면 밤에 별을 보면 여러 별들이 보일 텐데, 제일 잘하는 별자리 뭐가 있죠? 그냥 촉 보고 어떤 별자리 알 수 있는 거. 북두칠성, 또 카시오페아. 네.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구나. 북두칠성, 카시오페아는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를 두고 가운데 별이 북극성이라는 별인데, 북극성이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별 그러면 막 달도 맨날 보일 것 같고, 뭐 또 유성우 이런 거 있잖아요. 8월 12일 날 페르세우스 유성우라는 게 있는데, 막 유성우를 하면 누워있으면 막 별똥별이 막 떨어질 것 같이 생각하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어두운 곳에 가서, 진짜 깜깜한 곳에 가서 1시간에 한 100개 정도가 떨어져요. 근데 누워서 보면 여러분들의 눈이 한쪽 방향밖에 못 보잖아요. 그럼 하늘 전체가 100개면 또 북반구 남반구 자르면 한 50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러면 1시간당 한 서너 개, 너댓 개 하니까 이렇게 별똥별 보다가 이렇게 잠깐 졸고 일어나면 옆에서 봤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래서 별똥별도 참 보기 힘들어서, 이게 천체 현상은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봐야 되는데, 별똥별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원래 유성이 떨어질 때, 별똥별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소원 빈다 그러죠. 근데 소원 빌라 그러면 이러다가 다 지나가 버리죠, 보통.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같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옆 친구는 와 보는데 나는 못 보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잠들고, 근데 집중해서 보시다가 별똥별을 보면서 이제 소원을 다 빌려 그러잖아요. 그럼 소원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개발한 게 있는데요. 별똥별을 볼 때 소원을 놓치지 않고 얘기하는 방법. 어떤 건 줄 아세요? 딱 한 글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자로 사랑 애자. 그래서 애를 외우는 거예요. 애. 그 다음에 돈은 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한 글자로.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면 단축키 있잖아요. 1번은 돈 벌기, 2번은 건강.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래 놓고
나타나기만 해봐라. 나는 무조건 일, 나는 무조건 돈, 나는 무조건 애 이렇게 하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연습을 막 해가지고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뭔가 번쩍하면 애 막 이러고 돈 그러고 그렇게 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별똥별 보실 때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북두칠성이랑 카시오페아로 돌아가서 이제 이따가 아마 아직은 이제 그 여름은 넘어가고 있지만 북쪽 하늘에 보면 북두칠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별자리 이따가 설명해 주실 텐데 북두칠성이랑 카시오페아가 보이고 북극성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보기 힘든 게 이등성 별이에요. 북두칠성이. 1등성 별은 뭐냐면 증여성, 뭐 견우성 이런 애들이 1등성 별이라서 좀 그 여기 막 좀 주변에 빛이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너무 밝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북극성은 2등성 별이라서 실제로 북두칠성에서 뭐 이렇게 해서 찾아봐라 그러는데 찾긴 찾았는데 북극성이 생각보다 어두워요. 2등성이라서. 그래서 실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팽이처럼 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걸 세차 운동이라 그래요. 이걸 도는데 한 26,000년 주기로 이렇게 도는데 돌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전축이 있는 방향으로 쭉 가서 보이는 별이 북극성이잖아요. 그럼 이게 자전축이 이렇게 돌면 북극성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오래 살고 싶어요. 뭘 보고 싶으냐면 북극성 자리에 직교성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찾기도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12,60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좀 오래 살고 싶은 왜 그러냐면 직교성을 북극성으로 보고 싶은데 한 12,600년 그 정도는 살아야 돼요. 너무 멋있지 않겠어요? 딱 북극성이 딱 거기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성과 카시오페아 모양 생각해 보시면 북극성은 국자처럼 생겼다고 하죠, 우리가. 그죠? 카시오페아는 W 진짜 그렇습니까? W자로 써 있으면 이렇게 지평선 쪽에 이렇게 있을 때는 W자처럼 생겼죠. 얘가 머리 위에 있으면 뭐처럼 생겼을까요? M. 이쪽으로 가면 3자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카시오페아는 여기서 도는 위치에 따라서 그 시시각각이 변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아까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늘을 쳐다보던 꼬마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시오페아 자리 막 이런 걸 맨날 볼 거 아니에요. 막 밤새도록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언제는 W처럼 보이고 언제는 M자처럼 보이고 이런 거를 잘 아는 꼬마 아이였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그 별자리를 배워요. 카시오페아, 뭐 북두칠성. 근데 선생님은 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카시오페아 자리는 어떤 모양인가? 그럼 이게 W자처럼 그려내는 거예요. W인지는 영어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답안지를 어떻게 썼을까요? 요럴 때는 W, 요럴 때는 M, 요럴 때는 3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이 그 자체를 이해 못 하시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틀렸어요. W가 쓰면 맞고.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처럼. 선생님은 전혀 못 알아듣시고 관심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걸 끊었어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 국자 모양으로 돼 있고 카시오페아가 뭐 W든 M이든 이런 모양이 있는데 백제 시대의 하늘에 지금부터 한 1400년, 1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왕궁터에서 우리들의 조상인 백제인들이 밤하늘을 봤어요. 근데 이게 26,000년이 걸려야지 이게 세차운동이 나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북극성은 그 북극성일 거예요. 그럼 그 근처에 있는데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가 그때도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북두칠성의 모양과 카시오페아의 모양과 그때 백제인들이 봤던 북두칠성의 모양과 카시오페아의 모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다른다는데 왜냐하면 별들은 다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각각 움직이니까 모양이 변했겠죠. 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변했을까요? 아닐까요? 왜? 왜 아닐까?
음, 음, 음. 네,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어떻습니까?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거는 좀 움직여도 안 변하잖아요. 근데 별은 너무 멀어요. 얼마나 머냐 하면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데 1.3초가 걸려요. 지구 7바퀴 반을 빛의 속도가 라는 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근데 7바퀴 반 한 8바퀴를 도는 정도를 가야 달이 있어요. 그게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천체예요. 그래도 엄청 먼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아르테미스가 갈 때, 옛날에 아폴로가 갈 때 3일이나 4일이 걸려요. 왕복하면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지구 같은 행성이 있는 어떤 다른 태양계. 그러니까 우리 태양에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별까지 거리가 빛으로 4년을 가야 돼요. 달까지 1초인데 4년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먼 거죠. 멀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움직여도 그 움직임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다고 해서 얘네들의 움직임이 별로 안 변해서 백제 시대에 그분들이 보던 북두칠성의 모양이나 카시오페 모양은 사실은 달라졌죠. 그래서 천문학자들 계산해 보면 달라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저와 함께 지금부터 1400년, 1500년 전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북두칠성이 그대로네? 카시오페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한 당군 5,000년 전으로 가면 어떨까요? 모양이 변해 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미세하게 변했지만 우리 눈으로 구분은 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인돌 있잖아요. 고인돌 뚜껑 이렇게 돌 덮어놓은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거를 천문학자들이 이거 북두칠성이라고 막 얘기해요. 어떻게 알아내죠? 그때나 지금이나 모양이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한테도 북두칠성은 여러 별들 중에 패턴이 되게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국자처럼 생긴 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카시오페도 되게 특이하니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북쪽에 있고 북극성 주위를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돌에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한 5,000년 전 이런 당군 시대에 가도 하늘의 별은 모양이 잘 안 변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모양이 좀 달라 보일까? 1억 년 당연히 달라지죠.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코스모스라는 책 아세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그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1,000년 전, 10,000년 전 했더니 한 50만 년 전쯤 되어야 50만 년쯤 되어야 북두칠성의 모습이 우리가 알아볼 정도로 바뀌어 있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은 1500년 전, 1400년 전에 여기에서 있던 우리들의 조상인 백제인들이 바라봤던 밤하늘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막 했겠죠. 그걸 별을 보면서 이게 마차라고도 생각했고 국자라고 생각하고 이랬던 전설들도 만들어내고 신화를 만들어냈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우리가 지금 들어도 그렇구나 하는 정서적인 공감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별은 여전히 같은 모양으로 떠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볼 모양은 거의 구분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 그런데 백제 사람들이 쳐다보는 밤하늘은 지금 밤하늘과 그런 모양, 별자리 모양은 별로 안 변했지만 정말 다른 게 있어요. 더 잘 보여요. 왜? 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빛공해라고 부릅니다. 빛공해. 그래서 인공적인 불빛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밤 되면 다 끄고, 이거 지금 이렇게 켜놓으니까 그렇지만 이따가 아마 저기서 별 볼 때는 조명 많이 안 하고 볼 테니까 인공적인 불빛 때문에 방해 요소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도 그때는 불빛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누우면 은하수 다 보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밤하늘이 너무 밝아졌어요. 인공적인 불빛 때문에. 그래서 그때와 지금 별자리의 모양은 비슷하고 사람들이 누워서 바라보는 별은 비슷하지만 느낌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별이 많이 보이고 어둡기 때문에 잘 보였기 때문에 더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별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점처럼 보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별들은 수명이 있고, 파란색 별은 온도가 높고 젊은 별이고, 노란색 별은 태양 같은 별이고 이제 활동을 한창 하는 별이고, 붉은색 별은 나이가 많은 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천문학자들이 알아내서 학교에서도 배우고 책에서 봐서 우리는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때 봤던 사람들이 똑같은 밤하늘을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보는 거, 그들은 모르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하고 두려웠겠어요. 뭔가 별이 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막 달에도 가고 별이라는 게 멀리 있어서 저기 작게 보인다는 걸 알고, 뭐 별도 수명이 있고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즐기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갑자기 이런 별들이 막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백제 시대, 신라 시대 이런 때는 혜성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났다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별똥별이 떨어져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개기일식이나 월식 같은 거 막 해와 달이 없어졌다가 생기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어두운 밤하늘을 보는 그런 낭만과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이것의 비밀을 모르고 봤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신의 노염이라고도 얘기하고 막 이랬죠.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옛날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00년 전에 하늘은 깜깜했던 건 분명해요. 200년 전에 요 장소에서 바라본 하늘은 1500년 전의 하늘에 가까울까요? 지금의 하늘에 가까울까요? 1500년 전의 하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인공적인 불빛이 막 이렇게 생겨난 게 불과 뭐 100년, 2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하늘이 깜깜하고 불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은하수나 별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불빛이 없는 도시에서 많이 벗어난 곳에 가더라도 저 산 너머에 있는 도시에서 올라오는 불빛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빛공해, 광공해라고 부르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은하수 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요즘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한 달에 한 번씩 전 대한민국이 불을 끄는 행사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막 쳐들어올까봐 깜깜하게, 그래서 모든 집에 있는 불을 다 끄는 거예요. 그런 걸 행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온 남쪽이 다 깜깜해지겠죠. 그럴 때 제일 신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마추어 전문가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행사하기 1시간 전에 딱 돗자리 깔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탁 꺼지는 순간에 저는 서울이 고향인데요. 서울 하늘에서도 은하수가 쫙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즘도 행사를 해요. 주로 에너지의 날에 하는데,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이런 표를 가지고 서울의 시청각 광장에서 그 주변에 건물 있잖아요. 거기 불을 일제히 끕니다. 한 20분 동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서울이라 하더라도 별이 엄청 잘 보이겠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보던 이 깜깜한 밤하늘 있잖아요. 200년 전에, 1500년 전에 이 깜깜한 밤하늘을 우리는 볼 권리를
빼앗긴 거잖아요. 이 불빛 때문에 인공적인.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화유산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두운 밤하늘을 보고 즐겼던 우리들의 선조처럼 우리도 그걸 볼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어두운 밤하늘을 우리도 즐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협회를 만들었어요. 깜깜한 밤하늘 협회. 영어로 다크 스카이 소사이어티. 그래서 전국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다크 스카이 데이라는 것에서 불끈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저기 경상북도에 가면 영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영양. 거기가 그런 다크 스카이 소사이어티 가맹을 해서 이런 그 가로등 있잖아요. 갓을 씌워요. 이렇게. 그럼 하늘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각도도 낮추고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과 아마추어 천문가들은 그 깜깜했던 우리들의 조상들이 바라보던 그 어두운 밤하늘을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마땅히 우리가 즐겨야 할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깜깜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정말 가서 그런 권리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뭐죠? 태양. 오늘은 정답률이 상당히 높네요. 우리는 태양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밤하늘에 떠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이 다 태양 같은 별들인데 멀리 있어서 점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까먹어요. 태양은 태양이고 별은 별이다. 왜냐하면 태양은 우리랑 너무나 가까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질문을 한번 더 해볼게요. 지구에서 밤에 볼 수 없는 유일한 별은? 태양. 그렇죠. 왜냐하면 태양이 떠 있을 때 우리는 낮이라고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에서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볼 수 있지만 유일하게 보지 못하는 별은 태양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있다 그랬죠.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이라는 별인데요. 거기가 빛으로 4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태양이 한 개가 있죠. 그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에는 별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지구 같은 행성이 발견이 되었는데 프록시마 B라고 부르는 별이에요. 그럼 그 별에서 보면 되게 신기하겠죠. 우리는 태양이 떠 있으면 낮, 태양이 지면 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겠습니까? 자기네 태양이 3개가 다 떠 있으면 뭐죠? 낮. 2개 떠 있으면 그것도 낮. 1개 떠 있으면 낮. 3개가 다 없어져야 밤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낮, 밤 그렇지만 거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낮 1, 낮 2, 낮 3, 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태양계,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없는 유일한 별이 태양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밤하늘에 볼 수 없는 유일한 별이 자기네 태양 3개겠죠. 그러면 그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에서는 밤하늘에 태양이 보일까요? 그렇죠. 자기네 별이 다 졌을 때가 밤인데 우리가 그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의 별을 보듯이 그 프록시마 B라는 행성에 가면 태양이 밤하늘에 보일 거예요. 어디에 보이는 줄 아세요? 카시오페아 자리가 별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우리가 별자리를 만들잖아요. 카시오페아 자리 옆에 태양이 프록시마 B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밝겠습니까? 밝지 않겠습니까? 프록시마 B 입장에서 보면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의 별이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1등성 별을 보입니다. 거기서. 되게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소원이 2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다. 한 가지는 12,600년을 살아서 직녀성이 북극성을 보는 거고, 2번째는 밤에 태양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록시마 B별로 여행을 가야겠죠. 그리고 3번째 소원 말씀드리겠는데, 3번째 소원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가능성이 커요. 겨울철에 보면 오리온이라는 별자리 아세요? 그럼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고 가운데 별이 3개가 있죠.
네모나게 돼 있는 것에 저쪽 끄트머리, 이렇게 대각선의 끄트머리 위쪽에 빨간색 별이 있어요. 그 별 이름이 베텔기우스. 근데 얘가 빨간색 별이에요. 아까 나이가 어떻다 그랬죠? 많다 그랬죠? 얘가 나이가 많아서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럼 얘가 터지면 초신성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얘가 이미 폭발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터지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초신성이 폭발하면 얼마나 밝은 줄 아세요? 자기 밝기에 1000억 배가 밝아져요. 그럼 막 낮에도 막 보이겠죠. 그래서 제 소원이 초신성 터져라, 베telgeuse 터져라. 근데 얘는 이미 수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터지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10만 년 후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천문학적인 계산으로. 그래서 그래도 세 가지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신문 칼럼 같은 거 쓸 때도 베텔기우스 터져라 막 이런 제목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터지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초신성이 폭발하면 1000억 배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입자들 막 이런 게 날라오게 되면 막 방사능 이런 거 날라오면 우리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날라오는데 뭐 몇만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별자리 보시면서 또 오늘 같이 얘기했던 거 보고 우리는 밤에 보지만 프록시마 B에서 하늘을 보면 저 카시오페 옆에 태양이 있겠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베텔게우스가 터지면은 섬광탄만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뭐를 뛰어넘어요? 섬광탄이요. 섬광탄. 섬광탄이 뭔지 잘 모르지만 초신성이 폭발하면요. 이게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빵 터지는 거거든요. 초신성이. 그러면 1초에 거의 한 1500km? 1초에 1500km면 한반도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 속도로 이게 팽창을 하니까 아마 섬광탄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그 별 터진다 했잖아요. 만약 그 별이 터지면 블랙홀도 되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태양이랑 태양 같은 별이랑 있는데 별이 터진다 그랬잖아요. 터지면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되게 큰 별이 우리가 보기엔 큰 별이지만 우주 전체적으로는 좀 작은 별이거든요. 근데 이 태양보다 한 8배, 10배 정도 무거운 별이 터지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은 막 흩어져 버리고 안쪽으로 확 줄어들면서 블랙홀이 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별이 터지면 블랙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모든 별들이 우주에서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우주에는 동시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달은 1.3초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보는 거는 달에서 1.3초 전에 우리에게 도착한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년 전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동시라는 거를 동시에 별이 터진다 이렇게 상상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동시에 터졌다는 거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동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달이 터졌는지 확인하면 1.3초 동안 빛을 보내서 알아야 되니까 동시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주 속에. 그래서 동시에 터진다라든가 동시에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우주 공간에서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일어나기는 일어날 수는 있지만 확인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질문 대신하자는데 태양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대요. 지금 이제 제가 베텔기우스 얘기하면 베텔기우스는 태양보다 엄청 큰 별이에요. 그래서 터지는데 태양은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보다 조금 작은 별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이제 한 50억 살 정도 됐는데요.
지금부터 50억 년쯤 지나면 얘가 불안정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태양은 우주 전체적으로 봐서 평균보다 조금 작은 별이라서 터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베telgeus는 엄청 큰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초신성 폭발을 하는데 태양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터질 힘은 없어요. 그 대신에 분리가 되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거를 가고 가운데는 막 움츠려서 백색 외성이라는 별로 터지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될 거예요. 예, 똑똑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오셔갖고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이제 남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이 정도로 해도 되겠죠? 예, 우리 좋은 강의해주신 이명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천체 관측을 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할 텐데 생각보다 인원이 좀 적어서 한꺼번에 그냥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우리 심재철 한국아마추어학회 사무국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별을 38년째 보고 있는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사무처장 심재철이고요. 오늘 나눠드린 밤하늘 사진과 함께 보는 별자리 시도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밤하늘에서 진짜 저 별이 뭐다 이거를 오늘 찾을 수 있게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전설을 달달달 외우는데 4학년 되면 여기 4학년 이상이 별로 안 왔어요. 왜 안 오느냐? 4학년 되면 관심이 없어져요. 왜 없어지느냐? 내가 밤하늘에서 찾을 수 있는 별이 하나도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온 학생들은 진짜로 올 여름밤에 저 별이 엄마 저 별이 직녀성이야 저 별이 견우성이야 이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한 15분밖에 안 할 거고요. 실제 저 위에 올라가서 진짜 하늘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저 별이 뭐야 이렇게 찾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못 찾으면 제가 다시 와서 강의를 또 AS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별자리 책을 보면서 하면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건 집에 가서 보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정말 여러분들도 별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거 목표예요. 그게 뭘 외우는 게 오늘 목표가 아니고요. 자, 불 좀 꺼주세요. 네. 여기 북두칠성 보이세요? 제가 이 북두칠성을 찾아야 북극성을 찾는데 북두칠성을 못 찾으니까 북극성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건 어두운 별을 찾지 말고 밤하늘에 딱 보이는 저 별이 뭔지 알면 되는 거야. 그런 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자, 따라합니다. 1등성. 근데 1등성보다 더 밝은 별이 있어요. 자, 하늘을 보세요. 저기 더 밝은 별. 보여요? 한번 저 나무 사이로. 저 별이 뭘까요? 아니, 저 별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목성입니다. 목성이고 저 밑에는 더 밝은 금성도 떠 있어요. 저 지평선에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저기 목성입니다. 워낙 잘 보이잖아요. 그죠? 저 위에는 금성도 있네요. 바로 밑에. 금성 보이세요? 네네네. 네, 됐습니다. 여기 집중해 주세요. 네, 집중. 자, 저게 금성이고 목성이고 저는 딱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저걸 딱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과학을 제가 학생들을 놓고 야, 저 별이 목성이야, 저 별이 금성이야, 저 별이 직녀성이야 외워라 하면 10년을 따라다녀도 못 외웁니다. 왜? 하늘이 자꾸 바뀌잖아요. 오늘은 목성이 여기 쌍둥이 자리, 저기 있다 보면 쌍둥이 자리가 보이는데 쌍둥이 자리에 있지만 내년에는 개자리로 가고요. 후년에는 그 사자 자리로 가면 이게 움직입니다. 그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읽고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이 과학을 아는 아이로 크는 거지. 그냥 하늘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별 이름 딱 3개만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3개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나눠드린 책을 보고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명헌 박사님이 달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여기 멋진 천문 달력을 갖고 와서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다 대답을 하면 설명을 하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구, 달, 태양 중에 누가 제일 크죠? 태양이 제일 크다 배웠죠? 자, 여기서 질문. 달하고 태양을 봤을 때 누가 더 크게 보이세요? 어머님 누가 더 커 보이세요? 태양하고 달을 봤을 때. 달이 더 커 보이세요? 어머님 뭐가 더 커 보이세요? 태양하고 달. 다 달이 커 보이네? 이거 뭐가 더 커 보이세요? 똑같아 보이면 여기 이따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사진 찍어 보세요. 정말 똑같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달보다 400배 크지만 정확히 400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질문. 옛날에 처음으로 태양이 달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여기 알아요? 손가락 마디로 재보면 눈으로 보면 크기가 똑같고요. 망원경으로 봐도 크기가 똑같습니다. 더 멀리 있는 게 큰 건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전주기, 이런 책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공전주기도 몰라고 잘 그래서 알기 어려웠어요. 근데 태양이 멀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님 내 귀에 한번 들게요. 아이 어떻게? 정답. 일식을 갖고 알았습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일식 때 달이 태양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달이 가깝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태양이 멀리 있으니까 크다는 거.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옛날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보면서 왜 그럴까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수천 년간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그렇게 얻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외워버리면서 과학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가짜 과학입니다. 과학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달 이름이 1번이 저 왼쪽에 있는 게 상현달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하현달인데 우리가 오른쪽이 볼록 상현, 왼쪽이 볼록 하현 이렇게 외우면 맨날 까먹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상현, 하현은 뭐가 위아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 우반달, 좌반달 하면 쉬운데 이걸 상현, 하현에서 헷갈리잖아요. 근데 달은 질 때 어떻게 지느냐? 이렇게 집니다. 편이 위로 해서 지는 게 상현달, 편이 아래로 해서 지는 게 하현달입니다. 이게 상현, 하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달이 지는 모습을 한 번만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상현, 하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야, 오른쪽 볼록한 게 상현이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진짜 달 얘기다. 옛날 사람들은 이 북극성을 찾기 위해서 북두칠성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북극성을 5배, 이렇게 북두칠성을 5배 이렇게 연장해 가면 북극성이 나타나고 카시오페 여기 W자도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가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고 북극성의 고도를 알면 내가 여기 37도, 여기 36도 되겠네요. 36도라는 걸 알아요. 이따 여러분 여기서 저 탑 위쪽으로 북극성을 찾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오늘부터 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멋진 책을 사줬지만 큰 곰이 있죠. 큰 곰. 북두칠성의 큰 곰의 엉덩이와 꼬리가 북두칠성이에요. 그런데 밤하늘에 곰은 없어요. 여기 곰이 보여요? 곰이 안 보이죠. 잘 보이지 않는 곰 찾아라 하면 아이들이 찾겠어요? 그렇게 찾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어떻게 찾느냐? 별자리가 아니라 밝은 별을 찾는 겁니다. 밤하늘에 별자리가 보이지 않아도 항상 밝은 별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별이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 이름 딱 3개만 외우는 겁니다. 좀 이따 보일 거예요. 겨울철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뭐죠? 시리우스. 자, 따라합니다. 시리우스. 자, 2번째. 봄철 별자리에서 가장 지금 밝은 별. 지금 봄철이죠. 오늘 뭐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아크투루스. 여름철 별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 베가. 맞습니다. 예. 이 별 3개만 외우고 가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나눠드린 책에 다 있어요. 그 큰 별이 1등성. 1등성은 우리나라에서 딱 15개밖에 안 보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 별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 별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는 겁니다. 봄철의 별자리가 지금 뜰 거예요. 여기 뜰 거예요. 좀 이따가. 네, 오늘 지금 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철의 별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동쪽 하늘을 보고 제일 밝은 별 찾으면 저게 아크투루스예요. 좀 이따 보일 거예요. 아이들이 맞아요. 거기 있어요. 거기 저쪽 보이는 사람 있습니다. 아크투루스 가르쳐 보세요. 저거 아크투루스입니다. 아크투루스. 야, 오늘 내가 다음에 다시 안 와도 돼. 다 이미 찾았어. 아크투루스입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여기 1학년 손 들어. 1학년 나와봐. 초등학교는 너 나와봐. 너 괜찮아. 나와봐. 자, 여기서 아크투루스 찾아보세요. 아크투루스. 손으로 가서 가르쳐 보세요. 아크투루스 가서 손으로 가서 찾아. 맞추면 박수 쳐주세요. 네, 보세요. 예, 맞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봄철의 별자리 저렇게 별이 많아도 누구나 다 아크투루스라는 걸 알아요. 아크투루스를 찾고 나면 아크투루스보다 조금 북쪽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도 못 찾았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에 있는 책에는 다 북두칠성부터 찾으래. 그거 찾은 다음에 요 곡선을 가다가 만나는 별 아크투루스, 그 다음에 만나는 별 스피카, 이렇게 얘기해 놓거든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아크투루스를 찾으면 조금 왼쪽에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여름철에는 제일 밝은 별이 뭐라 그랬어요? 베가, 직녀성. 너 나가서 찾아봐. 자, 베가 찾겠습니다. 아, 겨울철 별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 뭐라 그랬죠? 시리우스 와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시리우스, 여기 가서 찾아봐. 나와봐. 자, 잘 맞추면 박수 쳐주세요. 네, 박수 쳐주세요. 맞습니다. 자, 다음, 아버님 찬스 나오세요. 아버님 나오세요. 자, 두 번째 밝은 별 찾아보세요. 두 번째 밝은 별.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두 번째 밝은 별 어디 있을까요? 아, 박수 쳐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제가 틀리길 바랬는데, 왜 틀리길 바랬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는 가르치지 마세요. 가장 밝은 별은 알 수 있어요. 야, 근데 두 번째 밝은 별 찾아라, 세 번째 밝은 별 찾아라, 헷갈리잖아요. 아까 우리 이명원 박사님 얘기한 게 베텔기우스가 얘가 지금 막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도 밝고요, 카펠라도 밝고 얘도 밝아요. 우리 헷갈려요. 우리 아이들한테 헷갈리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리우스는 분명하니까 찾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북쪽에 있는 별 카펠라 이렇게 가르쳐주거나, 여기서 30도쯤 떨어진데 베텔기우스가 있어. 여러분 여기 책 나눠드린 거 25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그걸 보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만 찾게 하세요. 하나. 여러분 여기서 인천 갈 때 애들 서울 가는 법만 가르쳐주면 설명할 수 있어요. 야, 서울에서 어떻게 가. 근데 서울도 못 찾는데 나머지 별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각 계절별로 하나씩만 찾게 해주면 나머지는 아이들이 책을 보고 다 찾아요. 네, 그렇게 찾는 겁니다. 자, 이 꼬마 한번 다시 나오겠습니다. 여름철 별자리에서 직녀성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직녀성 가서 잘 찾으면 박수 쳐주세요. 아, 네, 박수 쳐주세요. 맞습니다. 아, 잘했어요. 아, 우리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별이 많은데. 여기 부모님들 한 번도 여기서 별을 찾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본 건 여기 맨날 책에 직녀성, 견우성 이렇게 써놓으면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 제일 밝은 별, 여름철에. 그런데 구름이 살짝 껴서 직녀성 앞을 지나면 직녀성이 어두워서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오른손 귀에다 대고 딱 들으면 하늘 꼭대기, 여기 나무 위에 저기 별이 하나 보이네. 저런 하늘 꼭대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천장이 아니라 뭐라고 부를까요? 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천정부지로. 그래서 한여름밤에 고개를 들어 천정 근처를 봤을 때 밝게 빛나는 별, 그 별이 뭐냐? 직녀성입니다. 천정을 지나가는 천체 밝은 거 1등성 걔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이 천정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달도 천정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1등성 중에 유일하게 직녀성이 천정을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7월 칠성날 한여름밤 고개를 들어 천정을 봤을 때 가장 밝은 별이 뭐라고요? 직녀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직녀성을 못 찾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 아파트 숲속에서 아파트가 아무리 높든 천정을 가리지 못해요. 오늘 나무가 막 가리지만 천정은 못 가려요. 바닷가에 가도 천정은 못 가려요. 그래서 한여름밤에 고개를 들어 천정 근처를 봤을 때 밝은 별이 바로 직녀성입니다. 자, 손을 다시 들어봅니다. 네. 직녀성을 찾고 한 손을 다른 손으로 해서 30도 남쪽으로 이렇게 가려서 봅니다. 네, 거기에 뭐가 있느냐? 견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녀성을 찾고 30도 남쪽에 견우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여기 자랑 좋아하는 여기 꼬마들 왔잖아. 직녀성, 견우성 찾으면 한 3번만 직녀성, 견우성 찾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다 보면 이게 직녀성이고 견우성인데 은하수가 흐르는데 이 밝은 별 하나가 또 보입니다. 이 별은 견우와 직녀를 못 찾는 아이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견우와 직녀를 찾을 수 있는 아이들 눈에는 이 별이 보입니다. 그럼 이 별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에 질문을 하든 구글에 질문하든 누군가의 질문해서 찾는 거죠. 근데 저 별이 뭐예요 하면 안 나오죠. 근데 견우와 직녀 옆에 밝은 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별이 뭔지 알아요. 아니면 오늘 나눠드린 책 19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별 하나 두 개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이 별자리 지도를 가지고 찾게 하면 아이들이 별을 찾을 수 있고요. 별을 찾는 게 지금 말씀드린 별은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아까 우리 1500년 전에 백제 밤하늘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항성이라 그래.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밝기도 항상 같습니다. 근데 그 별자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행성이라고 합니다. 저 목성 겁나게 밝네요. 저 목성, 예, 목성 옆에 또 밝은 별이 있죠. 별자리 사이에서 막 움직여 다니는 이런 걸 행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별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밤하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오늘 이제 망원경으로 가면 뭘 볼 거냐? 저 목성이 몇 개로 보여요, 지금? 여러분, 몇 개로 보여요, 목성이? 예, 아무리 눈으로 봐도, 째려봐도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망원경으로 보면 별이 몇 개로 보이느냐? 5개 정도로 보이죠. 목성 옆에 위성 4개가 있습니다. 그거가 움직인다는 걸, 이렇게 목성 주변을 돈다는 걸 오랫동안 관측하면 알 수 있거든요. 왜 중요하냐? 옛날에는 하늘이 도는 줄 알았어요. 이 천동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지구를 돌지 않는 천체를 본 적이 없어요. 태양도 날 돌죠? 달도 날 돌죠? 별도 다 돌아요. 그래서 이게 천동설이에요. 밤하늘의 모든 천체는 지구를 돈다가 천동설이에요. 근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저 별을 봤더니 그 옆에 있는 별 4개가 목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동설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 목성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목성의 위성을 직접 보고 표면 줄무늬도 보는 겁니다. 그거 볼 거고요. 오늘 이따 가서 북두칠성을 찾을 건데, 북두칠성을 찾으면 그 2번째 별에 눈으로 보면 하나인데 망원경으로는 또 2개로 보이는, 이거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오늘 관측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15분이 딱 됐으니까 지금부터 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많으니까 여기가 1조입니다. 1조. 예, 1조. 여기 2조, 3조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1조는 가가지고 올라가서 망원경에서 목성하고 별을 먼저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2조와 3조는 조금 이따 올라가서 한 2, 3분 차이로 저랑 따라 올라가서 오늘 진짜 배운 별을 찾는 겁니다. 예. 북두칠성도 찾고, 그 다음에 아르크투루스도 찾고, 시리우스도 찾고, 겨울절별을 찾는 걸 연습하고 요 조에서 별을 다 보면 망원경을 보는 거고요. 여기 망원경을 다 봤으면 조금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있다가 요 분들이 별을 볼 때 저한테 오면 또 제가 별을 정말 찾을 수 있도록, 요 아이가 정말 아르크투루스를 찾는지 시리우스를 찾는지 이렇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2, 3조부터 이렇게 먼저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2, 3조부터. 예, 여기 1조는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네네. 망원경 5대로 충분하니까 천천히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북두칠성. 여기 보이죠? 예.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자리냐면 서양으로는 큰 곰자리예요. 큰 곰자리. 그래서 북두칠성을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큰 곰자리 꼬랑지라고 하거든요. 큰 곰, 자, 리 약하고 꼬랑지. 큰 곰다리 꼬랑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랑별, 이 랑별이 영어 이름으로 미자르 알코르, 그 별을 망원경에 볼 거예요. 우리말로는 개양성이라고 그러고요. 어쨌든 여기 큰 곰에서 큰 쪽으로 쭉 왔더니 여기 별 하나 밝은 게 있죠. 이것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이 큰 곰을 극을 가리킨다. 그래서 지극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큰 곰을. 이게 바로 북쪽이니까 이게 정북쪽. 그럼 뭐 이쪽이 정동쪽이고 왼쪽 90도가 서쪽이고 반대쪽이 남쪽이겠죠.
이제 방향을 아는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망원경이 야를 가리키고 있는 망원경이 있을 거예요. 세대는 야를 가리키고 있어요. 잡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흔들지는 말고 그냥 눈만 가만히 대고 이 망원경하고 저쪽에 큰 망원경 이거는 이제 미자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줄 서지 말고 자유스럽게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개. 이쪽 가리키는 망원경은 목성. 이 망원경, 저 끝에 망원경은 미자루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자루는 쌍성이에요, 쌍성.